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권혜수 작가님의 거기 아내가 있었다입니다. 여성 작가 11인의 작품을 모은 거기 아내가 있었다에 수록된 표제작입니다. 거기 아내가 있었다 이 소설은 무명하고 가난한 영화 감독으로 살아가는 그가 소설을 쓰는 아내를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는 과정을 담담히 그러나 절절히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님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거기 아내가 있었다. 권혜수. 홍대 앞에서 술자리가 끝난 건 12시가 넘어서였다. 7시 한정식 집에서 만나 같은 건물 안에서 2차 호프, 3차 노래방까지 간 술자리라 K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웬간히 취했다. 간이 나빠 의사로부터 금주령을 받았다는 K는 5시간여 동안 끝까지 한 모금도 하지 않는 굳센 지조를 보였다. 그 몸살림이 얄미울 정도였으나 시커멓게 상한 얼굴 앞에서는 누구도 강권하지를 못했다. 그는 자기 차를 운전해 헤이리로 돌아갔다. 역시 차를 가지고 온 S는 대리 운전을 불러 분당으로 떠났고 목동에 사는 M은 너는 어떡할래? 택시 타야지 하더니 다가오는 택시를 재빠르게 잡아 타고 떠났다. 거리에 남은 건 하계동으로 가야 하는 그 혼자였다. 그도 다가오는 택시를 향해 하계동을 외쳤다. 빈 택시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몇 대를 놓치고 나자 슬그머니 짜증이 치밀었다. 씨발, 차라리 걸어가 봐. 요즘 툭하면 욕부터 튀어나온다. 주머니에는 단돈 3만 원이 있었다. 심야 할증료가 붙는다고 해도 집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모자라면 아내에게 가지고 나오라고 하면 됐다. 한밤중에 자주 택시비 때문에 불려 나오는 아내는 툴툴거리면서도 기꺼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먼 거리라 툴툴거리는 강도가 조금 세겠지만 기름 짜내듯 쥐어짜야 하는 살림이라 택시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아내는 이미 11시와 11시 반 2번이나 지하철 다니는 시간에 오라고 문자를 보냈었다. 그때쯤 일어섰으면 지하철을 탈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 술자리로 썩 유쾌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택시비 아끼자고 선뜻 일어설 수가 없었다. 술자리마다 좀 덜 마시고 지하철 타고 가야지 하는 결심을 하지만 매번 헛 결심으로 끝난다. 오늘은 아내 문자에 객기까지 부렸다. 지하철 끊기면 걸어갈 테니 염려 말라고 말 그대로 술김에 날린 객기였다. 4대째 택시를 허탕치고 정말 걸어가 봐? 불쑥 치민 오기에 그는 즉흥적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해버린다. 다른 운동신경은 별론데 어려서부터 걷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었다. 지금도 그의 다리는 30대 못지않게 단단하다.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이 그때서야 빈 택시가 그의 앞에 선다. 그는 택시를 그냥 보내고 인도로 올라선다. 하계동까지 걸어갈 길을 대충 머릿속에 그려본다. 신촌 내거리에서 서대문, 광화문, 종로, 동대문, 미아리, 월계동, 로드 무비의 콘티처럼 길이 한눈에 들어온다. 비록 아슬아한 고독감과 낭만, 묵직한 숙명감을 주는 길은 아니지만 익숙한 코스라 걸을만 하겠다 싶었다. 개척 시대의 골드러시 때 금광을 찾아가던 캘리포니아 49번 도로쯤으로 생각하지 뭐. 마신양에 비해서는 제대로 취기가 오르지 않는 술자리였다.
택시를 잡느라 실강이를 하는 사이 남아있던 술기운마저 찬 기운에 다 날아가 버렸다. 술자리가 유쾌하지 않았던 건 K, S, M 그들과의 소통 부재에도 있었지만 그의 자격지심 탓도 있었다. 분당, 헤이리, 목동 그 지명이 말하듯 그들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즉 부르주아였고 당연히 성 안에 사는 자의 관심거리가 그들 술자리의 주 화제였으며 그는 성 안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한 채 문득문득 성 밖의 선자의 씁쓸함과 쓸쓸함을 느껴야 했다. 분노까지도 느꼈던 것 같다. 시대의 화두가 된 이른바 웰빙 식생활,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가는 아이들 과외, 문화센터를 나가는 아내, 직장, 골프. 그들은 성공한 직장인이었고 사업가였다. M은 은행 지점장이고 S는 대기업 이사고 K는 약국을 운영한다. 그들도 어렵다고 아우성이었지만 그 아우성에도 성 안에 사는 자의 여유와 우아함이 넘쳤다. 성 밖에 사는 그는 22평 아파트에 데뷔 이후 10년 만에 만든 세 번째 영화가 올봄 처참하게 흥행에 실패한 영화 감독이다. 친구라는 그들마저 그의 영화를 보지 않았다. 영화가 너무 일찍 간판을 내려 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변명이었지만 죽어가는 인간을 직접적으로 살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힘있게 변화시킬 힘도 없이 그저 소모적으로만 보이는 영화 같은 건 그들에게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었다. 꿈꾸는 건 그들의 일이 아니니까. 친구 중에 영화 감독이 있다는 건 그래도 이색적이고 약간의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면이 있어서인지 송년회나 신년회 같은 술자리에는 꼭 그를 불러내려 들었다. 오늘은 구정을 앞둔 뒤늦은 신년회 술자리였다. 그런데 이 열패감은 무엇인가? 가난이 어떤 존경도 이해도 받을 수 없는 시대에 과연 그에게 성안의 삶을 조롱하고 무시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들은 정기적으로 적지 않은 세금을 국가에 내고 가족의 해체가 요란한 시대에 가족을 잘 건사하며 몸이 아플 때는 술을 절제한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리 운전을 시키거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내는 세금과 그들이 지키는 가족과 그들이 감내하는 질서를 그가 할 수 있는가? 그들의 풍요가 떳떳하고 그들이 이 사회의 실질적인 동력이라면 그는 막연한 꿈밖에 이 시대에 바칠 것이 없었다. 그 꿈마저 시대는 외면했다. 1000만 관객의 시대에 겨우 20만의 관객이 그의 꿈을 보았다. 아내는 유난히 집안 청소에 신경을 쓴다. 가난한 집을 늘 깨끗이 청소함으로 품위를 유지하려 한다.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려 한다. 걷는 기분이 생각보다 괜찮다. 다리에 힘이 오르고 밤새도록이라도 걸을 것 같은 투지가 넘친다. 발자국을 새기기라도 하듯 그는 발바닥에 꾹꾹 힘을 주어 걷는다. 아, 내가 대지를 딛고 있구나. 내가 대지를 걷고 있구나. 걷자. 이 튼튼한 다리로 걸어보자.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온몸의 신진대사들이 꿈틀꿈틀 힘차게 돌아간다. 오랜만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의욕이 솟구친다.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걷는 속도에 탄력이 붙는다. 영화 촬영 현장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날것의 투지다. 겨울 새벽에 맨손으로 쇳조각을 만지는 것 같은 그 서늘한 투지. 걷기를 잘했다. 3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보너스도 괜찮다.
신촌 내거리를 지나는데 눈앞에 희끗희끗한 것이 날린다. 오후부터 이마까지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하늘이 기어이 눈발을 내리기 시작한다. 눈은 점점 부풀어 신영극장 앞을 지날 때는 강냉이 튀밤만 해졌다. 길바닥에도 제법 쌓이기 시작한다. 그의 걸음이 지나간 자리에 벌써 또렷한 족적이 찍힌다. 그는 신영극장을 쳐다보았다. 영화 간판은 늘 돌아갈 고향처럼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러나 영화가 참패한 이후로는 스스로 저지른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는 것처럼 극장을 쳐다보는 데도 용기가 필요했다. 10년 만에 개봉한 영화가 참패했다는 건 온갖 치성, 정성 다 들여놓은 아이가 낳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국 영화 한 편이 1000만을 돌파하고 일본 열도가 온통 윤사마 열풍으로 기이하게 흥분하는 것 역시도 그는 성밖에 선 자로서 쓸쓸히 지켜보아야 했다. 그들은 저 넘치는 행운을 어떻게 감당할까? 인생은 어떤 사람들에게 저렇게 공복처럼 만만한 등판을 보이는 것일까? 로또 복권을 산 수많은 푼돈을 어째서 신은 왕창 몰아 한 사람에게만 무더기로 안기는 것일까? 행운은 누구에게는 너무 인색하게 오며 그 인색한 것마저도 아예 늦어버리거나 사산이 되어버린다. 그에게 삶은 인색하고 깐깐하기가 유대인 상인 같았다. 아현동 고개를 오른다. 쌓인 눈 때문에 장비를 갖추지 못한 차들이 벌벌 긴다. 생각보다 고개가 지루하다. 벌써 지치나. 발이 시려온다. 발가락을 세우며 걷는다. 시계를 보니 2시간째 걷고 있다. 영화 파리, 텍사스가 떠오른다. 화면을 흐르던 라이 쿠더의 단조로운 기타 선율, 사막처럼 황량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던 사내. 그 자신이 마치 파리, 텍사스의 그 사내 같다. 아내한테 전화가 올 법도 한데 예전 같으면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자지 않고 기다렸을 아내였다. 아내도 많이 무뎌졌다. 이제는 그가 들어오지 않아도 잘 잔다. 그것이 조금 섭섭할 때도 있다. 아니, 지금 아내는 불어 전화를 하지 않고 있을지 모른다. 전화기를 앞에 놓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전의를 다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는 아내와 술을 마시며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특히 그들은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수없이 죽은 시나리오를 함께 쓰며 한밤중에 라면 끓여 먹기를 좋아한다. 아내는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그의 상 앞에 앉아 얘기를 듣거나 얘기를 하거나 한다. 영화라는 작업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는 그의 성격을 그의 아내는 초기엔 몹시 불편해했고 소화하지 못했다. 둘 다 성격이 급한 편이라 얘기하다 다투기도 잘한다. 토론이 잘 안 되는 성격이란 걸 둘 다 수긍한다. 그래도 그 다툼은 그들은 건강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17년을 아내와 살았다. 17년 동안 7번 이사를 했다. 그들에겐 아이가 없다. 아내는 소설을 쓴다. 그녀를 지지하는 한 사람의 평론가도 가지지 못했고 몇 번의 장편을 썼지만 대중적인 인기도 얻지 못했고 억대의 고료에 당선되어 낙양의 집가를 올리지도 못했지만 아내는 매일 글을 쓴다. 요즘은 시나리오를 써서 여기저기 응모해 보는 눈치지만 최종전에서 번번이 낙선했다. 아내에게는 낙선이 재산이다. 아내가 굳이 응모에 매달리는 이유를 그는 안다. 눈앞에 계획이 없는 막연한 상황에서 글을 쓰는 것보다 시간이 정해진 긴장된 상태에서의 창작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당선은 되지 않았더라도 열심히 쓴 글은 남을 것이고 그것이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써 자위하자면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작품을 모으는 자체, 글쓰기의 근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었다. 아내한테 전화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그는 그만둔다. 일순 익숙하고도 예리한 뭔가 그의 가슴을 휘돌고 핥고 지나간다.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시도 때도 없이 그를 찌르는 이 비수 앞에 그는 속수무책이다. 내성만 조금 생겼을 뿐 도무지 면역이 되지 않는다. 영화는 누가 뭐래도 개봉해봐야 안다. 먼저 잘 만들어야 하지만 치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온갖 전략으로 홍보를 해도 그 영화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스케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정말 개봉해봐야 안다. 어떤 영화든 개봉을 앞두고는 제임스 캐머런이 오스카 트로피를 들고 나는 세상의 왕이다 라고 외쳤던 그 오만과 환희가 손에 잡히는 듯 하다. 그도 그랬다. 모두들 그의 영화의 성공을 예견했었다. 형님, 이제 고생 다 끝났습니다. 제작자로 투자를 한 후배 감독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이 영화에 관객 500만이 안 들면 자기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호언했고 영화사는 다른 영화의 실패를 한꺼번에 벌충하고 밀린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흥분했다. 영화에 대한 목마름을 밥처럼 장복했던 그의 긴 고난도 끝날 것 같았다. 아내는 흥행에 따른 보너스를 꿈꾸었다. 영화가 개봉됐다. 그런데 샴페인을 터뜨리며 디뎌야 할 발 아래가 천길 허방이었다. 먼저는 창작의 고통과는 아랑곳 없이 20자 평 혹은 별 몇 개로 평론가들이 사무라이의 칼처럼 영화를 내리쳤고 감독의 의도를 몇 단계 앞질러 가는 네티즌들의 리뷰와 수많은 댓글이 또한 그러했다. 양쪽 다 무례하고 잔인했다. 망해도 싸다.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똥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망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혹은 그물을 치고 잠복해 있다가 먹잇감이 걸려들면 일고의 유해나 유보도 없이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단숨에 화형시켜 버리듯 그들은 이따위로 썼다. 더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집단 윤관을 하면서 자기 차례를 끝내고 친구가 하는 짓거리를 흰 이빨로 실실 웃으며 구경하는 악마의 얼굴을 연상케 했다. 고층 건물에서 투신한 자살자의 시체처럼 영화는 골수가 터지고 살이 찢어져 그 본래의 존엄성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 시체 위에 그들은 확인 사살까지 했다. 오죽하면 평론가와 네티즌들에게 된통된 어느 감독은 이민을 가려고까지 했을까. 그때 그는 지옥에 가장 먼저 갈 인간을 평론가로 생각했다. 그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었다. 그 진수성찬의 좋은 글들이 그에게 수행의 죽비가 되지 못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벌겋게 덧난 생채기가 되었다. 그도 평론에 삐딱해졌다. 많은 비평들이 지적 과잉이고 지적 권력 쌓기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비평하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나 이해, 정보 전달을 넘어서 자신들이 아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너무 복잡하게 말함으로써 관객을 오히려 영화로부터 떼어놓는다. 그들은 그들의 글 솜씨로 영화 외의 무언가를 과시하려 한다. 복잡하거나 특별한 수사 없이 감동이나 재미 한마디로 영화나 예술을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너무 많은 말들로 해서.
게다가 그가 보기에 평론가들은 일부 감독에 대해서는 아예 드러내놓고 편파적인 호의를 보였다. 그들에게는 언제든 그 감독에게 무릎 꿇어 경배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처럼 지난하게 살아남은 나이든 감독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관심을 가질 마음이 없는 것 같았고 어쩌면 늙은 창녀처럼 능멸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상찬도 물론 있었다. 아, 정말 다른 감독 같으면 이미 포기했거나 창작의 에너지가 고갈될 나이에 그는 사형수의 절박한 심정으로 독립운동하듯 영화를 만들었다. 오래전 백령도에 군 영화 촬영을 갔다가 고깃배에 오른 적이 있었다. 밤에 출항해 가판 아래 식당에서 쉬고 있던 선원들은 새벽 5시가 되자 공습 경보라도 발령한 듯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칠흑의 바다에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물을 내리는 속도는 전신을 마비시켜버릴 정도였다. 눈앞에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생생한 죽음의 공포에 그는 몸을 떨었다.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한 볼을 잘못 내디뎠다간 투망줄에 휩쓸려 그대로 수장되고 말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공포감을 가지고 그는 영화를 만들었었다. 절망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모멸감이었다. 내 언제 너와 함께 일했냐는 듯 시침 딱 떼고 앉아있는 인생의 그 마을간 얼굴 앞에서는 그는 덧정이 없었다. 그가 가불에서 샴페인을 터트리는 그 순간에 여신 니케는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을까. 아니, 이 모든 수식어는 뒤의 일이다. 그는 그냥 먹먹했다. 이럴 수도 있나?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그 먹먹함. 한 대 된통 후려 맞은 듯한 그 어찌람.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만약 메피스토 펠레스가 실패한 영화를 살려줄 테니 너의 영혼을 내게 팔겠냐고 흥정을 해왔다면 그러겠다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절박함. 그는 유대 상인 같은 퉁명스럽고 불공평하고 제멋대로인 듯한 신보다 악마를 더 원했다. 그는 영화의 결과를 신이 농락하고 훔쳐간 것 같았다. 아내도 그도 말이 없었다. 깊은 밤에 누우면 이 잠이 영원한 잠이기를 바랐다. 아내와 그는 돌아 누워 소리 없이 서로의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얕은 잠 끝에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그러면 이 절망적인 아침이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에 또 먹먹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고 환상을 보았다. 그의 영화가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저 허허벌판을 헤매는 모습을. 영화가 그에게 절규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라져야 하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느냐고. 아, 그는 영화에게 무릎 꿇어 사죄했다. 영화야, 미안해. 미안해. 너를 그렇게 사라지게 해서. 너로 마음껏 소리치게 하고 마음껏 깃발을 올리지 못하게 해서. 아내가 밥을 지었다. 아내는 그를 위로할 길이 따뜻한 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침묵 속에 음식물 씹는 소리가 저 혼자 울렸다. 때로 신 김칫국에 그 국보다 더 뜨거운 아내의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것도 보았다. 그는 외면했다. 영화를 살려놓지 않고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고 위로할 수도 없는 속수무책의 짐이었다. 부려놓을 것도 없이 두 손 내리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짐. 실패한 영화 감독은 죄인이다. 그가 있는 곳은 세상의 유배지다. 문학이나 미술의 실패는 그 개인에게 우주적인 실패일지라도
혼자의 실패지만 영화는 그렇지가 않다. 몇십억씩 들어간 제작비의 실용성과 도덕성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 돈을 다른 생산적인 일에 투자했더라면 하는 원색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감독 스스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끝이 좋으면 다 묻힐 문제도 영화가 실패하면 제작 과정의 모든 사건이 문제거리로 대두된다. 홍보의 실패, 작품의 방향을 놓고 버린 제작자와 감독과의 갈등, 서로에 대한 서운한 마음, 책임 전가. 운명처럼 작품의 모티브를 만나서 기획과 시나리오 집필, 제작자와 투자자를 만나기 위한 지난한 과정과 캐스팅에 소요되는 지루한 시간들, 촬영, 그리고 개봉에 이르는 전 과정은 아무리 빨리 진행되어도 2, 3년이 소요된다. 촬영 과정의 고된 노동의 강도도 간과할 수 없다. 실패해도 개봉되는 영화는 행복하다. 기획 단계에서 엎어지는 영화야 조종을 올릴 계제도 못 되지만 시나리오를 완성하고도 캐스팅이 안 되어 쓰러지는 영화, 투자자를 못 만나 다 준비해 놓고도 시작하지 못한 영화, 촬영 도중에도 엎어지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촬영을 다 해놓고도 개봉하지 못하는 영화도 있다. 예스냐 노냐 톱스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에 영화의 생사여탈이 좌지우지 될 때는 정말 모욕감을 안 느낄 수가 없고 열받는다. 영화계의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다. 시나리오 두세 개 엎어버리면 몇 년이 금방 가버린다. 날마다 머릿속은 바쁜데 손안에 노획물이 없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그렇다고 백수도 아닌 남들이 보기엔 나태하기 짝이 없는 그 일상들. 영화가 실패하자 세상과의 모든 소통이 단절됐다. 유리 구두가 한순간에 볼품없는 호박으로 바뀌자 영화를 찍을 때의 우위와 즐거운 도모들이 썰물처럼 사라졌다. 스태프들이 영화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가족이나 친구들은 조심스러워 전화를 하지 못했다. 또 안타까워하는 위로에 선의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서대문을 지나면서 그는 후회를 한다. 괜히 걷겠다고 만용을 부렸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라도 택시를 탈까? 그는 멈칫거리며 차도를 본다. 새벽 3시가 가까운 도로에는 대부분이 영업 택시들이다. 타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다. 이런 때 왜 아내한테서는 전화가 없나? 전화가 오면 그는 분명 걸어가고 있다는 말을 할 것이고 그러면 아내는 지금 무슨 소리냐? 거기서 집까지가 어딘데 걸어오냐? 택시비 가지고 나갈 테니 당장 택시를 타라고 소리칠 것이다. 그러면 마지 못한 척 차를 탈 수 있을 것이었다. 전화를 해볼까?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는 아니지.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털어버린다. 어금니를 지그시 물고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오늘까지 지구력 하나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왔다. 10년 만에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힘도 지구력이었다. 재능은 다음이었다. 신은 인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는 말에 비춘다면 신은 그에게 지구력을 주어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는 그의 길을 버티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터였다. 지구력이라는 이 맷집이 부족했다면 역설적으로 그의 길은 보다 빨리 진행되었을지 몰랐다. 광화문에 이른다. 눈 이불을 뒤집어 쓴 자동차들이 신호등 앞에 움츠리고 있다. 눈에 쌓인 거리는 영화에서 보는 북구의 어느 도시처럼 낯설고 낭만적이다. 눈은 역시 올 때나 막 그치고 난 뒤가 볼만하다. 아침에 일어나 밤새 쌓인 눈을 보노라면
눈이 내린 그 시각에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 아깝고 억울할 때도 있었다. 며칠 뒤 눈이 녹고 있는 거리처럼 지저분한 게 있을까? 무슨 일에든 현장에 있다는 건 감동적이다. 한밤중 이렇게 눈 내리는 깊은 시간을 오롯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뜻밖의 행운이다. 눈은 깊고 고요하다. 이따금 자동차에 급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그 고요를 지뢰처럼 터져 흩어지게 한다. 눈발은 약해졌다, 굵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쉽게 그칠 기세가 아니다. 가물었던 눈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다. 비가 올 때면 그는 편안하다. 백수는 비가 좋아라는 시나리오를 쓴 적도 있었다. 햇살이 좋은 날은 온 세상이 땀 흘려 일을 하는데 딱히 나갈 데도 없어 건강한 몸뚱이로 집안에 처박혀 빈둥거리거나 낮술 한 잔을 걸치고 쓰러져 자는 일이 곤욕이었다. 속이 터질 듯한 답답함과 열패감과 자괴감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죄의식과 막막한 억울함과 발작 난 것처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쇳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얼굴이 시뻘겋게 악을 쓰며 노래도 해보지만 대체할 위안이 없었다. 어느 영화던가 공연을 하고 싶어도 극장을 잡을 수 없어 바닷가를 서성이는 유랑극당이 있던 영화가 예술가들의 무기력과 절망이 가슴에 절절하게 닿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비가 오면 많은 노동이 쉰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느긋해진다. 온몸으로 땀 흘려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그는 영화 합내하고 게으름을 변명하거나 폼을 잡고 싶지 않다. 그는 광화문 빌딩 앞에 선다. 눈사람이 된 충무공 동상을 지나 청진동에 이른다. 골목을 지나는데 맛에 대한 기억이 먼저 그를 잡는다. 회가 동한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서가 맹렬하게 그 맛의 기억에 반응한다. 인간이 가장 못 잊는 것이 혀끝의 기억과 정서다. 뜨거운 뼈 국물에 우거지와 선지가 어우러져 내는 시원하고 칼칼한 맛, 거기다 감칠맛까지. 서울에 올라와 먹어본 서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그에겐 청진동 해장국이었다. 특히 밤샘 촬영 뒤에 먹는 새벽 해장국은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바꿀 수가 없었다. 춥고 허기지고 쓰리기까지 한 속에 소주 한 병까지 곁들이면 그 순간만은 세상에서 더 원할 것이 없었다. 음식 하나가 그렇듯 포만감과 행복감을 주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해장국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는 생각에 그는 해장국 집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 순간 또 오기가 발동한다. 절반은 온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해장국과 술 기운의 편승에 걷는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아서다. 들어가 앉으면 틀림없이 술 한 병을 하려고 들 것이다. 실컷 지조 잘 지키다. 막판에 가서 회절하는 것 같았다. 회절한 뒤에 후회와 씁쓸함은 뭐로 버무리나. 그래 걷자. 애초에 취지대로 걷자. 아쉽지만 그는 해장국 집을 도로 나온다. 마음은 해장국의 구수한 냄새와 입안의 군침에 다 사로잡힌 채 걸으면서도 온몸 좀 녹여 가자는데 크게 뭐 어때서 하는 미련이 쉽게 떠나지를 않는다. 근래에는 이쪽으로 올 기회가 없어서 청진동 해장국을 먹어본 지도 몇 년 되었다. 그는 종로구청 앞까지 수십 집을 지나며 갈등한다. 해장국 한 그릇 먹는다고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것도 아니고 목숨이 걸린 일도 아닌데 찌질하게 이게 무슨 꼬락선이냐 싶다. 송지호, 이래서야 너 어디 큰일을 하겠냐? 너를 좀 해방시켜. 그래도
그는 지조를 꺾을 수가 없다. 다행히 그는 청진동 골목을 무사히 벗어남으로써 당초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다. 이건 지조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지조를 지키기로 선택한 그 선택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선택이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인가, 하나를 버리는 것인가. 분명한 건 선택이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길일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걸어가는 일일 것이다. 종로는 또 그에게 남다른 향수의 거리였다. 동시 상영관이었던 화신백화점 5층의 화신극장을 그는 풀 방구리에 생지 드나들듯 했다. YMCA에선 연극에 열정을 쏟았다. 우유 한 잔으로 종일 죽치던 디쉔의 음악 감상실, 여자 때문에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패싸움을 벌였던 숭동교회 뒤뜰, 새벽마다 삼천공원 뒷산을 오르다 느닷없이 옆구리를 파고든 총구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두 손을 번쩍 들었던 황당한 기억. 그날은 산속으로 좀 깊이 들어간 모양이었다. 총구는 청와대를 지키던 군인들의 것이었다. 오늘처럼 눈 오는 밤 한 여고생과 걸었던 짜릿한 데이트. 대학 1년 반을 낙원 상가 앞 독서실에서 기숙하며 그는 종로 일대를 무적으로 헤집고 다녔다. 질풍노도의 시절이었다. 도남동을 지나 미아리 고개를 오른다. 오르막이라 발길이 천근만근이다. 눈에 젖은 구두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에 발가락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차를 타고 지날 때는 몰랐는데 고개가 의외로 높고 가파르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가 상당했다. 인도가 닦여져 있고 난간이 설치돼 있는데도 자칫 하다간 투망줄에 휩쓸려 바다에 수장되고 말 것 같은 위기감이 발밑에 일렁인다.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한 발만 삐끗했다간 차도로 곤두박질 할 것 같았다. 피곤한 데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 세워야 하니 고갯길은 더 멀고 배나 힘이 든다. 이렇게 밤새 허황한 길을 걸은 적이 또 한 번 있었다. 영화 입문 2년차 연출부 세컨드 일 때였다. 그가 참여한 영화가 대한극장에서 상영됐는데 대히트를 쳤다. 영화사가 이 호기를 놓칠 리 없었다. 즉각 속편 제작에 들어갔다. 1년에 100편이 넘는 영화가 제작되고 톱스타들이 하루에 수편의 영화에 겹치게 출연을 하던 전설 같던 시대. 촬영 현장에 각 영화사 제작부장들이 진치고 있다가 어느 놈이든 힘센 놈이 톱스타를 보쌈해 자기들 영화로 튀었다. 제작부장 일이 스타 데려오는 게 주 임무다 보니 당시 제작부장들은 모두 한 어깨씩 했다. 당시에는 영화도 뚝딱뚝딱 쉽게 만들었던 것 같다. 기획에서 개봉까지 3, 4개월이면 만들었다. 하룻밤에 시나리오 한 편을 쓰는 작가도 있었다. 요즘처럼 영화 한 편에 몇 년씩 걸리고 시나리오 쓰는 데만도 수명의 작가가 투입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감독과 조 감독이 촬영지인 오이도로 먼저 내려가고 그는 영화사에 남아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이틀 후 밤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감독이 제작 부장을 시켜 그를 불렀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감독 방으로 갔다. 그를 본 감독이 대뜸 조 감독을 팼냐고 다그쳤다. 그는 팼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정황을 설명했다. 다 듣고 난 감독은 난감한 듯 한참 말이 없더니 그더러 그만두라고 했다. 일의 전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서 조 감독과 그가 같이 작업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조 감독을 자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감독은 그를 다른 감독의
조감독으로 소개시켜 줄 테니 서울로 올라가라고 했다. 그는 두말 없이 감독 방에서 나왔다. 제작 부장이 차도 끊겼으니 내일 아침에 떠나라고 붙잡았지만 그는 채 풀지도 않은 옷가방을 들고 먹던 저녁도 두고 숙소를 뛰쳐나왔다. 당시 영화계의 부조리한 관행에 대항한 결과가 그랬다. 그날은 개런티를 받는 날인데 조감독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를 불러냈다. 당시 연출부 세컨드의 개런티가 15만 원 정도였다. 조감독이 8만 원을 그에게 주었다. 처음 한 세컨드니 이번에는 8만 원만 받고 다음 작품부터 제값을 쳐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무슨 소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처음 했어도 실수 없이 잘 해냈고 또 영화도 흥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주십시오. 지금은 개런티부터 선행돼야 하지만 그때 조수들은 임금 떼먹히기 일쑤고 주는 대로 군소리 없이 받아야 했다. 잔소리 말고 받아 이 새끼야. 조감독은 그의 의견 따윈 아예 무시하고 그의 바지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곤 돌아섰다. 그는 돌아서서 조감독의 어깨를 낚아채 패대기를 쳤다. 그리고 돈을 그 얼굴에 내던졌다. 나도 안 받아 이 새끼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 씨발놈아. 그걸 쥐새끼 같은 조감독이 감독한테 찌른 것이다. 분통이 터져 옷가방을 들고 뛰쳐나오긴 했지만 그는 금방 후회했다. 무엇보다 어두웠다. 정말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촬영 현장에서 쫓겨나 앞날이 캄캄한 판에 사방 천지까지 깜깜하다. 눈앞이 탁 트이기라도 하다면 덜 암담할 것 같았다. 당시 오이도에서 수인선이 다니는 군자면에 군자역까지 5, 6km에 걸쳐 염전과 갯벌로 허허 벌판이었다. 그는 그 벌판을 걷고 또 걸었다. 길은 없어도 날은 밝을 것이었다. 영화를 계속하려면 이 어둠을 뚫고 나아가야 했다. 어둠을 뚫고. 이까짓 영화 한 편에서 쫓겨나는 게 무슨 대수냐. 그날 허허 갯벌을 걸으며 아무리 자위를 해도 영화 인생 초장부터 뭔가 일이 꼬이는 느낌을 그는 지울 수가 없었다. 그 혼자 버려져 캄캄한 구렁텅이로 처박히는 듯한 공포감이 엄습했다. 분명 이 공포가 감정적이고 과장된 것임을 알면서도 왠지 운명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 동물적인 냄새, 뭔가 어긋나는 것 같은 두려운 예감, 그 예감이 적중한 것인지 그 예감에 그 스스로가 갇힌 것인지 그 뒤의 영화 인생은 정말 그 밤처럼 순탄치 않았다. 순탄치 않은 많은 부분이 조감독의 얼굴에 돈을 냅다 팽개친 그의 직설적인 다혈질에 기인 한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고개를 넘어 내리막에 들어서자 후들후들 다리가 떨린다. 발의 감각은 아예 무디어져 이제는 시린 줄도 모르겠다. 거짓말처럼 눈발이 그쳤다. 그는 미끄러져 엉덩 방아를 찢는다. 어릴 적 논 사진 찍던 생각이 나서 그는 넘어진 김에 몇 번 벌렁벌렁 뒤로 사진을 찍는다. 온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다. 자동차 클렉슨 소리가 부쩍 잦아졌다. 어둠의 농도가 다르다. 어느새 뿌옇게 동쪽 하늘 한 귀퉁이가 트고 있다. 어릴 적 그는 새벽마다 삭삭 마당을 쓰는 할머니의 빗을 소리에 잠을 깨곤 했었다. 서울에서는 멀리서 들리던 클렉슨 소리가 가까워지고 그 소리가 잦아지는 것으로 아침이 왔다. 눈길 정체를 예상해선지 벌써 미아 내거리에는 자동차 행렬이 길게 붉은 신호등 앞에 서 있다. 핸드폰의 시간을 보니 5시 반이 넘었다.
5시간을 넘게 걸었다. 걸음의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진다. 마치 지구 덩이를 끌고 가는 것 같다. 여기가 어디든 그대로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장위동 초입에 들어서는데 구수한 냄새가 오장을 치고 든다. 진원지는 마당 가득 택시들이 들어찬 국밥집이었다. 안에서부터 뜨거운 김과 냄새가 물컹물컹 쏟아져 나온다. 국밥이라고 쓰인 대형 붉은 깃발이 송풍기처럼 펄럭펄럭 김을 날려 보낸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걸음은 국밥집 마당으로 향한다. 푸르스름한 유리병에서 따라지는 맑고 투명한 액체가 벌써 짜르르 혈관을 타고 온몸을 질주한다. 그는 그 맛에 부르르 진저리를 친다. 삶의 어떤 비참한 순간도 피로도 극복하게 하는 그 맛. 모든 쾌락이 다 사라진 뒤에도 마지막까지 남아 위로해 줄 것 같은 그 맛. 그러나 속에서 다시 오기가 치받친다. 여기서 회절을 해? 다 와가는데? 무엇보다 걸어온 게 아깝다. 따뜻한 실내에 들어가 앉으면 온몸이 풀어져 다시 못 일어날 것도 같았다. 걷는 울력에 걸어야지. 그래, 가서 쓰러져 죽더라도 이대로 한번 가보자. 그는 위로와 쾌락을 뒤로 하고 돌아섰다. 그럼에도 발길은 무럭무럭 나는 김과 널름대는 붉은 깃발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 국밥집 마당을 50여 미터쯤 벗어나서야 그는 레떼의 강이라도 건넌 것처럼 간신히 유혹에서 자유로워졌다. 자유로워졌다고? 어쩌면 그는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는지도 몰랐다. 영화를 한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게을렀던 것에 대한 벌, 영화를 한다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벌, 주위 동료들을 무시하고 오만했던 것에 대한 벌, 부모님은 그의 금이 환양을 보지 못하고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 불효에 대한 벌, 돈 때문에 심하게 다툰 어느 날 아내를 악마라고 소리쳤던 것에 대한 벌, 아내가 악마의 역할을 담당했기에 그는 천사로 남을 수 있었다. 남의 바지 가랑이 사이를 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무수히 수모를 감내한 아내 덕분이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엘리야처럼 얼굴을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방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아내를 보았었다. 그 간절한 기도 앞에서 나는 순결하다고, 남이 바지 가랑이 사이를 기지 않았다고, 나는 돈 한 푼 꿀 재주가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그의 순결은 누군가의 수모를,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서 있었다. 남의 바지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라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더 떳떳한 일 아닌가. 갑자기 뜨거운 것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느닷없이 시작된 눈물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정말 한바탕 목 놓아 울었으면 좋겠다. 그는 기어이 건물 옆으로 돌아가 한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다. 서럽게 목 놓아 울었다. 홍수에 휘몰려 떠내려가는 쓰레기들처럼 가슴에 얹혀 있던 것들이 눈물과 함께 쓸려 내려갔다. 철들고 이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이었다. 대학 시절 술에 위장이 탈라 온 방을 헤매며 고통을 당했을 때도, 한편의 영화를 하기 위한 그 긴 좌절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10년 만에 영화가 참담하게 참척을 당했을 때도 그는 이렇게 울지는 않았었다. 갑자기 들이쳤던 만큼 울음은 썰물처럼 또 그렇게 떠났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큰 길로 나왔다. 그 순간에 왜 사진으로 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 느닷없이 떠올랐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발을 표현한 작가의 글대로 처음 본 발레리나의 발은
정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발 같기도 하고 사람의 발을 닮은 나무 뿌리 같기도 했다. 그처럼 우아하고 세련된 외모 밑에 저런 발을 가지고 있다니. 그 발은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성공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아님을. 하루 19시간씩 1년에 천여 켤레의 토슈즈가 닳아 없어지도록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결과임을. 발이 그 지경이 되도록 연습에 연습을 하고서야 그녀는 신을 감동시킬 수 있었고 하늘 만신 전에 등극할 수 있었음을. 그 발이 그에게도 묻는다. 너는 대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고,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고, 노력보다 너의 욕심이 더 앞서지 않았냐고, 엄살이 더 앞서지 않았냐고. 신이여,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항복합니다. 땀은커녕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고스톱으로, 포커로, 카드로 시간을 죽였던 그 게으름을 당신께 용서 구합니다. 끝이 아님에도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엄살과 수없이 왜곡했던 운명 혹은 신의 메시지, 그것들에도 속죄를 청합니다. 평소에는 어둡잖아 보이던 장이동 고개도 눈과 극도의 피곤에는 만만치 않다. 드림랜드 앞에 편의점을 지나며 그는 또 갈등한다. 주머니에 찔러놓고 갈 소주 한 병을 사고 싶어서다. 이 시간에 집 주변의 일반 가게는 문을 열었을 리 없고 편의점에서 사야 하는데 집까지 가는 도중에 다시 편의점이 있을지 불안했다. 지금 힘으로도 소주 한 병의 무게도 줄여야 했다. 돌아가서 사가? 그는 멀어지는 편의점의 불빛을 못내 불안하게 돌아보며 걷는다. 마음을 졸이며 시커먼 월계동 굴다리를 빠져나오는데 다행히 저만큼 편의점에 환한 불빛이 보인다. 그는 젊은이 혼자 지키고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 점퍼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무게 중심이 주머니 한쪽으로 기울면서 묵지근한 느낌이 기분 좋다. 아내를 깨워 만두 몇 개를 넣은 얼큰하고 뜨거운 라면에 이 소주를 먹을 생각을 하니 비로소 그의 걸음이 사뿐사뿐 가볍다. 방금 전까지 소주 한 병 무게도 더 감당할 힘이 없었던 게 아득한 일 같다. 원룸교 너머 그가 사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먼 길을 돌아 그리던 고향 앞에 선 것처럼 그의 마음이 잠시 일렁였다. 다리 양쪽에 중랑천이 하얗게 눈에 덮여 있다. 그 눈 속에서도 벌써 천변에는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도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다리의 인도를 그는 성큼성큼 걷는다. 그러다 문득 맞은편에서 검은 점 하나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무심했다. 그러다 어딘가 걸어오는 폼과 몸피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한 채취까지도 느껴진다. 그 점이 점점 확대됐다. 뜻밖에도 그건 아내였다. 그는 솔직히 남편은 이 한밤을 고군분투하며 돌아가는데 그때까지도 전화 한 통 없이 무심히 자고 있는 아내에게 괘씸한 생각이 없지 않았었다. 그 좁은 소가지가 슬그머니 부끄러워졌다. 생각해보면 아내는 늘 오늘처럼 그를 몇 걸음 앞서 걸어가는 감동을 보여주었었다. 그가 무명하고 가난한 영화 감독으로서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곁에 아내라는 동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를 전쟁터에서 함께 피 흘리며 싸우고 부상당한 어깨를 함께 걸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지라고 생각해왔다. 그 동지는 그의 속의 열정과 아직도 세상을 에둘러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성급하고 직설적이고 화 잘 내고 잘하지 않는 소년 같은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력하지만
불이하지 않는 그 삶을 사랑한다. 그 동지는 같이 사는 알량한 인간이 알량하기 짝이 없는 대로 불이한 돈이나 명예에 자신을 비겁하게 내주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남은 생도 동지는 그의 속에 그 가치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것이다. 그는 아내를 향해 개선 장군처럼 두 팔을 지그재그로 마구 흔들었다. 아내의 걸음이 더 빨라졌다.